지금의 당의 위기는 사실 당 지도부에게 촉발된 측면이 매우 큽니다. 현재 당의 위기가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전 당대표의 생산력 부족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결의문 채택하는 과정도 저는 좀 민주적이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징계 이후 위기 때마다 모든 것을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토론하였고 대부분 당헌 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응당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다정회 8월 30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혼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 연속으로 의총을 열었고요. 네. 조금 전에 결론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죠. 네, 일단 지금 막 나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요. 지금 막 나왔어요? 네, 오늘 의총에서 당내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권리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부터 쭉 이어진 이제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보겠다는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보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법적 대응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를 물어봤는데 그건 왜 답이 없어요? 제가 국장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막 얘기하려고 지금 막 얘기하려고 네. 했어요? 네. 권 원내대표는 조금 전 보신 영상처럼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의총으로 결의된 사항을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는데요. 사퇴할 의사도 없고 사퇴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네. 자, 하지만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했지만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당내 중진들이 지금 물러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의총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병수 전국위의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주 네. 의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전 의총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조경태 의원이 의총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요? 짠! 아주 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에요? 네. 뭐가 들어갈까요, 국장?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너무 어렵게 했나요? 뭐예요? 짠!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오전 의총을 얘기하는 네. 거였군요. 네. 오늘 퀴즈 난이도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네. 오전에 열린 의총에서는 지도부의 책임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아서 네. 헛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오후에 진행될 의총에서는 권 원내대표 물러가라고 정면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한 걸 보니까요. 네.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수습 후 거취 표명을 하는 쪽으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좀 과반이었다, 좀 많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당내 논란은 계속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상황실에서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고요. 전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전 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서 있는데 속보가 나와서 백반장이 당황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주 속보까지 잘 반영을 해서 백반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브리핑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또 관심 보여주시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라든지 국민의힘 상황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많이 했는데 회의 끝난 이후에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정린님께서는 지금의 모든 국민의힘 문제마다 연관이 돼 있는 권성동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리리님께서는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다. 대의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카토님, 새로운 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6개월 당원권 정지 같은 미온한 윤리위 결정이 최근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 것을 두고 영수회담이 적절한지 아니면 여야 지도부 회동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백반장이 꼼꼼하기 때문에 정 의원들의 댓글을 아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한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한 얘기는 국회 상황실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실장은 계속해서 속보 좀 챙겨주고요. 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총 지출보다 약 40조 원 적은 규모죠. 정부가 쓰는 돈이 줄어드는 건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란도 있는데 신혜원 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가정에는 5시, 뉴스픽도 5개입니다.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아껴야 잘 산다. 그리고 사사건건. 김혜경 비서 구속기로 러시아발 가스폭탄. 마지막 흰남노가 온다입니다. 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안 오르는 게 없는 세상이라는데 제 월급만큼은 꿋꿋이 제자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욜로로 살까? 아니야, 그래도 아껴야지 하면서 이 현실과 미래 사이 고뇌에 접근하는데요. 하물며 몇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 살림은 훨씬 더 신중하게 꾸려야 할 겁니다. 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새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6% 감소한 총 639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긴축 재정이긴 해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들은 충분히 담았습니다. 네, 총 639조 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전 정부 때 편성된 올해 예산이 본 예산의 추경까지 합쳐서 679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오히려 약 한 40조 5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셈인데요. 전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건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갑자기 돈이 쏟아지진 않았을 테고 결국 지출을 줄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태양광 등 과도하게 편성된 SOC 예산은 줄였고요. 고위공무원 임금은 동결 또는 장관급은 역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24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전년보다 6%나 줄인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400조 원 이상 증가하여 금년 말 약 1,07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자, 장기 목표는 나라의 빚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초반대로 관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자, 여기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전 정부에서 짜놓은 국가재정 운영 계획으로 2025년에 58.8%까지 국가 채무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목표치는 이보다 한 7.4%포인트 적은 51.4%죠. 자, 또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자, 아끼는 것 못지않게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이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기 위해서 복지부 총 예산을 12% 가까이 늘렸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원액 모두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여가부가 예산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가족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거나 교사의 인건비를 늘려서 어린이집 연장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입니다. 한부모 가족 또 다문화 가족 지원도 더욱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일단 좀 확실한 변화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기능, 청소년에 대한 기능, 가족에 대한 기능이 이 대통령 공약과도 맞물린 이슈입니다. 내년부터는 병사 월급 100만 원 내 시대입니다. 2023년부터 병장 기준 월급 100만 원,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 원, 합쳐서 총 130만 원을 받게 되고요. 2025년엔 월급 150만 원, 사회 진출 지원금 55만 원, 총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나름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방마커게 귀엽습니다. 병사들이 깔고 덮고자 하던 모포도 이 모포 대신에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따뜻한 혹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외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강화 예산,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식량 지원 예산도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지금은 긴축 기조로 갈 때가 아니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민생고가 가중될 거란 비판 내놨습니다.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을 삭감한 점 지적했는데요.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야만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데 정작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손은 무슨 돈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그런 게 여전히 걱정입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사사건건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코앞입니다. 말로는 협치를 외치지만 정말 사사건건,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는데요.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할놀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 협치를 말하며 합리적인 척하고 최고위원들은 정권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하자마자 이 대표는 가장 먼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거론하고 나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도 존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민주당이 가장 민감해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되돌리거나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자, 이쯤이면 말이죠. 그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네,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법사위에서 본 얼굴들인데요. 말인 즉슨 만만치 않은 멤버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형사사법의 골간을 흔들고 있고 과연 우리 사개특위가 잘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시킨 한동훈 법무장관이 눈에 가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장관 탄핵하자, 아니다, 탄핵할 필요도 없다, 말이 많은 상황이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좀 듭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그 등을 돌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자, 오늘 사개특위 말고 운영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산심사라고 해도 대통령실이 대상이니 쉽게 넘어갈 리가 없었겠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순방 당시에 착용한 보석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하셨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거 사실 그 저희가 고위공직자 재산 전용기 의원님, 네. 그 결산 관련 아니지 않습니까? 자, 권성동 운영위원장이 즉각 방어에 나섭니다. 결산하다 말고 뭔 얘기냐, 나중에 하라, 이렇게 제지에 나선 것이죠. 자, 그러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의 재산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니 연관이 있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갑니다. 아니 추궁하는 게 아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확인만.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뭐 협찬인지 대여인지 뭐 아무런 해명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 관련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한때는 윤재순 비서관이 현지에서 빌렸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도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설명한 사실 자체가 없다, 유감스럽다는 뜻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자, 김 여사에게 공세가 집중되자 여당은 또 다른 김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그 액세서리 비용, 그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저는 그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김혜경 비서 구속 기로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하냐면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억울한 점은 없으십니까? 자,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했고 경기도에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겠죠. 사모님이 내일 청각 올려달라고 했어. 그거 점심 때 올릴 거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모 씨의 과잉 충성에 따른 일일 뿐 김 씨는 개입한 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사실은 7만 8천 원짜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는 입장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러시아발 가스 폭탄입니다. 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2가지를 꼽는다면요. 아마 첫째는 코로나, 둘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등이 급등했고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의 전기 가스 요금은 최대 10배 가까이 뛰었다고도 하죠. 자,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는 10월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한전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역시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요금을 동결해왔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은 물가가 걱정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악재가 더해져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픽입니다. 흰남노가 온다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120ml 이상의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출근길에 우산 없이 집에서 나왔다가 크게 혼쭐이 났는데요. 퇴근길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일본 남동쪽 먼 바다에서 이동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흰남노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올해 첫 매우 강 수준의 태풍이고요. 지금은 서쪽으로 이동 중인데 주말쯤에 대만 부근에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움직이면 중국의 남동부를 향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완전히 틀면 일본을 향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흰남노의 강풍 반경은 300km, 직접 마주했을 때 사람과 커다란 돌까지 날아갈 수 있는 정도로 세졌습니다. 주말 이후의 날씨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뉴스픽 내용 조금 더 이어가기 전에요. 일단 오후에 들어온 내용 속보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확정됐던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법원 판례가 오늘 뒤집혔다는 거죠? 전 멘토. 네, 그렇습니다. 1975년 5월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를 했죠. 당시에 적발돼 영장 없이 구속됐던 피해자와 그 유가족 70여 명이 2013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1심, 2심에선 모두 패소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다 이렇게 봤던 것을 근거로 삼은 건데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들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7년 만에 판례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네, 2015년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무효다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행사하는 문제에서는 정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라면서 이 국가가 배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긴급조치 구호를 발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긴급조치 구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기소, 유죄 판결 선고로 현실화했다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이 개별 국민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또 오늘 대법원 판단이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장이 상당히 크겠네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내려졌던 당시 판례, 저도 이제 당시 상황을 좀 기억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의 후속 소송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미칠 영향 등도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 지출 예산 총 639조 원 규모, 그러니까 2022년도 그러니까 전해와 비교했을 때는 약 6%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원래 본 예산과 비교하면은 좀 줄었는데 이제 네. 올해 추경을 2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추경까지 합쳤을 때는 이제 내년도 예산이 더 줄어든 겁니다. 네. 자, 일단 예산을 많이 줄였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 다만 또 적절하게 줄였는지 그 부분은 또 앞으로 저희가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자, 아무튼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의 확장 재정 기조를 좀 강조를 했었던 거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로 건전 재정이라는 말 아래 좀 긴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이 재정 사업에서 한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상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 정부를 좀 겨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 태양광 사업 등을 좀 구조조정 타겟으로 삼았고요. 공무원들 월급 동결,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인상을 했는데 4급은 동결, 그 위에 장관급은 한 10%가량 이제 월급을 깎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허리띠를 조이는 거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네, 예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박마커.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긴축 재정을 하지만 이 서민과 국민 안전 등 그 정부 국정 운영 핵심 기조와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신체커가 설명 안 한 것 중에 제가 좀 분야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 31조 6천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또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이 24조 1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고요. 이 구직 단염 청년 5천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이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병장 월급 얘기도 또 빼놓고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제 병사들 월급도 100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200만 원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국민 경제 재정 불안 예산안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지출 감소는 특히 대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의 긴축 재정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건데요. 또 민주당은 고용 분야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고 또 일자리 예산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는 직접 일자리, 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긴축 예산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또 야당의 판단이군요.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 네, 내년 예산 639조 원 건전 재정 펼친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내부 소송전에 돌입한 모양새죠. 갈등이 좀처럼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오후 연속으로 의총을 열고 최고위원 4명 이상 거리라는 문구로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당헌 개정안을 조금 전 추인한 거죠. 오늘 의총에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친 논쟁이 뜨거웠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 추석 전에 수습도 안 되고 또 우리 당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집니다. 우리 당 운명을 우리 당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뭐 이런 좀 참담한 상황이 되고. 네, 당의 운명을 법원이 결정하는 참담한 상황이 될 거다. 3주 전 얘기 아니고요. 여전히 오늘 아침 얘기입니다. 법원이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실상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요. 현실은 또다시 돌고 도는 소송전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돌려! 네, 당원 당규를 바꿔서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집행 정지해달라 이렇게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건데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판사님께서 내용적인 부분, 그런 어떤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이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내리신 만큼 그것을 존중하면서 입장을 내야 된다. 그냥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끝이다?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법치 안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나 또 다른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대표와 주 비대위원장의 신문기일은요. 다음 달 14일 같은 날 같은 시간입니다. 또 운명의 날인데요. 서울 남부지법은 이 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결정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아 보이는데요. 판사 출신인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이 들어오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반면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가처분 신청의 추가 인용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봤는데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당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전직 당대표에 대한 역풍이 불 거라고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이전에 내렸던 결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 가처분을 또 추가로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전직 당대표가 자신의 당을 향해서 이토록
법적인 송사를 남발하는 게 과연 옳은 정치적 태도이고 해결법인지 많은 당원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촉구를 했죠. 양두구육, 신군구 같은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이 전 대표를 당 밖으로 내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당내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격력 만렙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하나씩 받아친다고 했을 때는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주자급으로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잘 대응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제가 지금 떠오르진 딱히 않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이 전 대표는 일단 한숨 돌린 상태인데요. 경북 칠곡에서 성묘하는 사진 이렇게 올리면서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았던 칠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이 지역, TK는 국민의힘의 기반 지역이죠. 주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적 행보를 다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거리를 좀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고 서울에서 또 언론이 관심을 피해가지고 일가 친척의 좀 그 공간을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칠곡으로 온 것이지 그 이상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네,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라는 말이죠. 이 정치인 언어 번역기를 좀 돌려보면요. 여차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정치적인 행보라는 해석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그거 어디서 던지냐? 당연히 TK겠죠. 친가는 칠곡이 있고 성묘를 간 거고 지금 외가인 달성해서 계속 떡볶이도 먹고 모두 하고. 네, 이 전 대표 떡볶이 아니고 칼국수 먹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돌고 돌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면 국민의힘 지도체제 역시 돌고 돌아서 권성동 원톱 체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입니다. 돌려. 네, 일단 당의 혼란 상황에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 당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죠.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 수습을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을 유지하는 건 가처분 결정 직후에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은 결과라고 일축했는데요.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네, 오늘 또다시 열린 의원총회는 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요. 이 자리에서도 권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얘기 쏟아졌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의원총회 오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일단 이 최고위에서 4명이 거리가 되면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추인이 됐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부잣집 아이가 장난감을 돌려주지 않고 우기는 억지스러운 모습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대신에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비대위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헌 당규를 손대는 것 자체가 특정 개인을 갖다가 내쫓기 위한 하나의 당헌 당규라 보거든요. 아주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디비쪼고 있는 거죠. 네, 권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이유 바로 이 법원이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을 했는데 그걸 권 원내대표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의원총회에서 다 같이 결정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7월 말에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의 연판장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물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 기억에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찬성했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권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당 소속 의원 명의의 연판장까지 돌았다 이런 강조를 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 말입니다.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을 하자 초선 의원 32명의 연판장이 등장을 해서 이 비대위 전환 급물살을 탄 바가 있죠. 연판장을 주도한 거는 박수영 의원인데요.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대표는 박 의원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네, 그러니까 이 장제원 의원 측은 지금 지적이 된 비대위 전환의 절차, 권 원내대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직후에 벌이가 아닌 사고 상태로 보고 비대위로 즉각 전환을 하는 대신에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었죠. 그것부터가 문제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6개월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무리하게 비대위로 전환하게 된 건 이 장 의원 측의 움직임 때문 아니냐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윤 핵관의 분화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미 그 원조 윤핵관하고 신윤핵관이 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조 윤핵관이라는 분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신윤핵관은 다시 이제 이른바 장핵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장핵관으로 줄 서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줄서기 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면 당에서 무슨 올바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권 원내대표는 자리 욕심을 부린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사무총장도 우리 당 후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때 당 사무총장직도 내려놓고 인수위나 내각 참여도 포기했다라는 얘기인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고사했다라는 장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 나왔습니다. 장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이 돌고 돌아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당은 수습은 누가 하죠? 수습은 누가 해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다수가 합의해서 그 입장문을 했잖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네, 당이 어려울 때마다 이른바 윤핵관 분화설이 나오는데 최소 다음 총선 공천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런 정치권의 썰들 이어질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형, 동생 사이라면서 갈등설을 일축해온 두 사람의 행보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엄마, 어이 브라더. 어이 브라더. 브라더. 예, 브라더. 네, 오늘 다정회 시작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났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우선 당을 수습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장제원 의원은 불참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법적 다툼 2라운드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날 법원 출석, 권성동 사퇴 요구 쏟아진 의원총회. 네,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연찬회 때도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 오기 전에 그 모습을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났고 오늘 또 의총에도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 실장이 잠깐 언급은 하던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그 대구 동구에 있는 방촌시장을 찾아서 칼국수를 먹으면서 1시간 동안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민들과 셀카도 찍고 또 시민들이 그 질문하는 데 대해서 자유롭게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는 시민의 질문에 대해서는 책을 잘 쓰고 있는데 번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이제 힘들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왜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를 치면은 서울로 가서 이제 책을 더 마무리를 지을 거고 가만히 놔두면 대구에 더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 여는 것을 반대한 데 대해서는 5선까지 한 분인데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본인의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왜 방촌시장에 왔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에 본인이 가면 또 정치적인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이제 방촌시장에 왔다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총 결과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이제 추가로 브리핑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오늘 의총에서 당헌 개정안이 추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이 내용을 명시해서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인했습니다. 앞서 이 법원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었는데 이 비상 상황이 뭔지 구체적으로 당헌에 담도록 한 겁니다. 네.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이게 소급이 될지는 좀 뭐 취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의원총회에 한 7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마지막엔 69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전국위 소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뭐 부산으로 또 내려갔다고 하고요. 자,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 상임 전국위는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소집 요구를 하면 소집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서 의장도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열어줄 것이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자, 국민의힘은 이런 당헌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오늘 왜요? 네, 아닙니다. 왜? 이거 말을 왜 잘라요? 제가 말할 게 있었는데 뭐 말씀하시죠. 말할 게 있는데 뭐요? 네, 뭐. 네. 제가 얘기해도 돼요? 예, 해도 됩니다. 네. 자, 일단 그 지난번에 법원이 그러니까 당헌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적법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다만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당헌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지금이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논의가 뜨거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지금 방금 이제 신체커가 얘기한 내용 이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자유발언 시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또 비대위 전환 관련 설왕설래가 벌어지면서 의원총회가 오후까지 길어졌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몇 분 의원을 제외하면 선수습 후 거취 표명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렇게 그 결과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비대위를 반대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발언을 한 윤상현 의원은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법치와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로 모셔왔는데 우리 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좀 거리가 있다. 원내 지도부는 길을 잃었다. 길을 잃기 시작한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비대위 구성 전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편 건데요. 조경태, 서병수, 안철수 의원 등 당 중진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서병수 전국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또 의총에서 했다고 본인이 또 얘기를 했죠. 자, 오늘 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이제 당내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고 또 윤핵관에 대한 지금 이제 당내 여론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윤핵관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철규 의원인데요.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핵관은 이 정권 창출의 공신인데 물러나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 사퇴론이 분출하고 윤핵관 이선 후퇴론이 나오자 이제 공개 반발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전 대표가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라면서 이제 이철규 의원 본인의 이름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롱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윤핵관 이선 후퇴를 비호하는 발언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제 의총회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당 지도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어쨌든 최고위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좀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이 최고위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원내대변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현재 그 비대위의 해산 관련 규정이 당헌 당규에 없다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이 정통성을 그나마 갖고 있는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는 게 최선이라는 논리입니다. 법원은 이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한 건 이 전국위에서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상실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최고위를 다시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을 새로 뽑아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는 1월까지 체제를 유지하는 건 이 식물정당이 되겠다고 한 거란 겁니다. 최고위 구성이 이제 9명인데
나머지 6명을 어느 정도 선까지 충원을 해야 이게 최고위가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2명만 더 보궐로 하면 5명 채우면 된다. 아니면 그걸로 안 되고 4명 이상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절대 다수를 보궐로 충원했을 경우 과연 그 전당대회 취지를 완전히 만족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는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의총의 절차적 민주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의원총회 결의문엔 4가지 사안이 담겼는데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건에 대해선 거수로 의사표현을 했는데 65명 정도 참석 의원 중에서 34명 정도만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절반 가까이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당 지도부가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표결을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 표결이 거부당하고 그냥 뭐 박수치고 넘어간 겁니다. 주류랑 가까운 의원들도 많은 의원들이 법원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대로 이 당의 중지를 모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죠. 네, 반면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결론 낸 사안을 소수의 의원들이 뒤집으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00명 정당에서 한 70, 80명 가까이가 참석한 상태에서 5시간 정도 토론한 결론을 다음 날 7, 8사람이 나타나서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주장했는데요. 소수 의원들의 의견을 마치 5대5인 것처럼 다루지 말라라고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장 이사장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그분은 원내의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부 의원님들은 그 연탄장까지도 고려를 했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 위원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사퇴를 촉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퇴의 분위기로.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성동 사퇴 요구 쏟아진 의원총회 윤핵관 분화설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저는 어제 퇴근할 때도 오늘 출근할 때도 겉옷 하나 가져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높아져서 목요일에는 덥다고 합니다. 며칠 사이 기온 변화가 큰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영수회담과 여야 지도부 회동 중에 무엇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소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씩님께서는 여야 사이라면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며 찬성 의견 주셨고요. 또 WINP님께서는 이재명의 카운터파트는 이준석이다. 그 둘이 영수회담이 될지 몰라도 무슨 영수회담인가라며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림자 미녀 진희님, 1대1로 만나야지 지도부까지 같이 만나면 서로 말싸움하다가 파행될 듯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향반님, 영수회담 제안에 민생을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님, 회담은 한 번만 해야 하나요? 야당 대표와 만나고 여당 대표 정해지면 또 만나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회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생방송 다정회와 쭉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박준우 마커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방송 전부터 좀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 박 마커 지금은 좀 괜찮나요? 제가 요새 투잡을 뛰고 있잖아요. 어떤 투잡이죠? 퇴근하면 이제 육아 출근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 저와 같이 함께 화이팅입니다. 네, 박마코와 함께 다정회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더 길게 얘기하면 제가 자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그 정도 딱 적당하게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을 바라보는 지난 대선 주자들의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의원은 의총 결정을 비판하고 있죠. 비교적 친윤계와 가깝게 지내던 안철수 의원도 어제 비대위 해체를 요구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두 각입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수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수직선의 양 끝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른바 친소 관계의 수직선입니다. 이 왼쪽에 가까울수록 이 전 대표를, 오른쪽에 가까울수록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옹호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대선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 주자 4명을 이 수직선 위에 표시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1번 주자는 이핵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몇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정보를 차지해가지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해법 가지고는 이 위기를 잘 넘어가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우뚝 솟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유 전 의원, 이준석 측 핵심 관계자로 봐도 무방하죠. 이 전 대표와는 다른 정당 시절부터 동고동락해온 사이인데요. 이 수직선상에서 이 전 대표 측 쪽에 제일 가깝습니다.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그래서일까요? 이 국민의힘이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헤매는 가운데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내린 결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죠. 이 비대위 유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라는 의총의 결론은 국민과 민심의 정면으로 대드는 한심한 짓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 바보 짓을 했다. 상식과 양심을 개에게 저버렸다는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 총선 공천에만 혈안이 돼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눈치를 살폈다고 직격한 겁니다. 저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다음 선거에 공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보수 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몇 명이라도 그 깃발을 잡고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윤핵관 대신 국민과 민심과 그리고 역사를 두려워하라라고 쓴소리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게도 활시를 겨눴습니다. 이 비대위 탄생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체리 따봉 문자 때문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이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한 건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고 맹비난했죠. 며칠 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쇼츠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대선 경선 마스토론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팩트체크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그 원내대표 때 민주당의 소주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본인이 아닌데. 아니 지금 그게 분명히 허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자는 이준석 측 단순 관계자 이단관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준석발 혁신위의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일까요? 유 전 의원만큼이나 이 전 대표와 가깝지는 않지만요. 대체적으로 이 전 대표를 감싸는 편이죠. 윤 대통령에게 이 전 대표를 품으라는 직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좀 품으시는 것도 저는 뭐 우리 당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의 그 지지 외연을 확장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이 혁신안 관련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은 건데요. 여러 차례 이제 저희들이 의견 수렴 차원에서 당대표로서 이제 1년 동안 당의 운영에 관해서 직접 제일 많이 알고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SNS에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건
양두구육이 아니라는 글을 올렸죠. 오히려 징계 이후에 이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과 의총 결정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 민심과 동떨어진 비대위 유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정감사 이런 것을 앞두고 당이 계속 혼란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히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주자는 노핵관입니다. 그 누구의 핵심 관계자도 아니라는 뜻인데요. 상대를 가리지 않는 거침없는 독설로 유명한 분입니다. 저놈은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하라던 놈 아니냐. 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 전 대표 징계 직후 당의 여진이 이어지던 초반에는 이 전 대표를 조금이라도 옹호했던 쪽이었죠. 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대구에서 한번 식사하실 계획은? 연락 오면. 나는 이준석이하고 친하잖아요. 하지만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부터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투쟁을 외치는 이 전 대표에게 자중을 권고했는데요. 정권 초반에 여당이 합심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이 수위 높은 작심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었죠. 이 전 대표를 이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식이 품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이 전 대표만 때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친소관계 수직선의 정가운데를 지켰는데요. 어제는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 양측 모두 상식과 순리가 아닌 억지와 집착으로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는데요. 둘 다 구질구질하다고 혀를 찼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마지막 주자는 이핵관도 그렇다고 윤핵관도 아닌 안핵관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 안철수 측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인데요. 안핵관은 안철수 의원 본인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안 의원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아닌 안 의원 본인만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 의원, 애초 윤핵관과 손을 잡는 듯 했습니다. 이 국회에 입성한 직후 윤핵관과 스킨십을 늘려갔기 때문인데요. 윤핵관 중에 윤핵관, 이 윤핵윤,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에도 참석을 했었죠. 이 전 대표는 이 두 사람을 묶어 이 간장이라고 바꿨던 바 있습니다. 저는 그 간장이라는 발언을 제 이름 걸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본인의 정체를 숨기죠. 네. 그래가지고 간장이 간철 그건 대상을 하지만 이 간장연대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태세를 전환했기 때문인데요. 어제부로 윤핵관과 거리를 두면서 수익선상에서 급격히 좌클릭을 했죠. 안 의원은 이제 의총의 결정을 공개 반대했습니다. 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옳지 않아.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도 요청했는데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간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윤핵관도 안 의원의 이상 기류를 감지했는데요. 간장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듯합니다.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그 문장 하나에 대해서까지 서로 얘기를 하고 다수가 합의해서 그 입장문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 입장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뭐라 씨부리 쌌노. 여기에 신윤핵관으로 떠오른 김기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안 의원의 당권 경쟁자이기도 하죠. 김 의원은 안 의원이 여전히 간을 보고 있다고 판단은 탑니다. 안 의원이 태도를 뒤바꾼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도 저도 아닌 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 적당히 눈치 보며 뒤늦게 의총 결과를 뒤집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각을 세웠죠.
자, 오늘은 이 국민의힘 내용을 둘러싼 차기 잠룡 4명의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들이 계속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또 바꿀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민 남아지는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주자는 아닙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멈춰야 한다는 그런 글을 올렸고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여러 가지 속보들을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이들을 만나는 행보를 했다고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이 다문화 가족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가족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안에 대한교육시설 움틈학교라는 곳도 둘러봤는데요. 이 한 아이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이 국민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받아쓰기를 10점 받았고 어머님이 학교에 오게 돼서 선생님이 좀 조심성과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얘기도 했다. 이런 또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직장을 다녀서 집에서 할머니하고 있다 보니 뭘 제대로 배우는 게 없었다.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조심성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또 초등학교 때 받았군요. 그러니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아무래도 과거 얘기를 한 모양이네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본인은 국어보다 이제 수학, 산수가 자신이 있었다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느니까 포기하지 말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취약 위기 가정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 언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에게 맞춤형 지원을 늘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다뤘던 지난 대선 주자 4명 중에 이제 최재형 의원이 있잖아요. 관련한 속보가 어제 추가로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 끝난 다음에 나왔던 뉴스죠. 검찰이 최재형 의원을 재판에 넘겼는데 박마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최 의원이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정권교체 취지에 발언하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당시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히 건넨 마이크를 건네받고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이 정권교체에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 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사용한 게 이제 문제가 됐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혼돈 빠진 국민의힘 차기 잠룡 해법 4인 4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전다빈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를 약속하면서도 영수회담을 놓고서는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네, 서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이재명 당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들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지만 이내 무난한 듯 뼈 있는 대화를 건네는 이 대표. 또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되 최종 목표는 언제나 민생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더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의 뜻을 더 존중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느냐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와 경쟁이란 단어에 좀 더 힘이 실린 듯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미묘한 신경전 사실 이미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돌려볼까요? 돌려! 오늘 이 대표 손에 들려있는 이 축하난, 사실 대통령실에선 어제 전달하겠다고 일정을 공개했죠. 하지만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게 된 것이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미묘한 신경전, 영수회담을 놓고선 대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실의 답변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 저희가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영수회담 제안을 여야 지도부 면담으로 받은 건데 한마디로 지도부 다 같이는 만날 수 있어도 1대1 만남은 하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대통령실로선 여당 지도부가 현재 안정되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대표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대표를 만나 20여 분간의 비공개 접견을 한 이 정무수석도 재차 영수회담이 아닌 다른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당에 내가 총재가 아니니까 영수라는 표현은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쓰시고 대통령하고 당대표들 만남이라는 말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조율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3분 정도의 짧은 통화였는데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그 당대표 축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얘기 나누시면서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협조를 서로 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협력 강조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 언제일지 어떤 방식일지 두곤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기의 기싸움 지난 대선 때의 모습과 비슷한데 각 당 지원군들의 모습도 왠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이거 지난 대선 데자뷰인가요? 민주당 지도부에선 어제 첫날부터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면서 비판 쏟아냈죠. 박근혜 정부의 때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상민, 한동훈, 그리고 윤핵관, 그리고 김건희, 김핵관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다. 오늘은 국정조사 요구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극우 유튜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인물 등 김건희 여사와 사적 관계가 있는 인사를 누가 초대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당은 정부의 위기를 방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수사 물타기라며 옹수한 국민의힘 지도부. 이재명 당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바른 길로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부터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부부가 검경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가야 하는 바른 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지 물타기 특검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야의 싸움이 계속되는 와중에 우리가 아주 잠시 잊고 있었지만 슬슬 들이우는 또 다른 어둠의 기운이 있으니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바로 민주당 내 집안 싸움의 기운. 어제까진 우리 민주당은 하나 모두였죠. 이 대표는 어제 저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셀카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당내 주요직 인선을 앞두고 슬슬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 이벤트 아니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나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대파의 의견도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친 이재명계가 여당을 향해 싸울 때 주로 내세우는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니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요. 본질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시다. 특검까지 이제 거론하는 것은 좀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것들은 최악의 카드입니다. 그런 카드를 썼을 때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 후보로 키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것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장관의 모습들을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좀 듭니다. 지금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 정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내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지만 치열하게 싸우던 친명계와 비명계 과거가 있는 만큼 이런 작은 조짐이 언제 또 큰 불씨로 번질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 대표는 오늘도 통합 행보 이어갔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엔 20여 명이 넘는 당내 의원들과 아침 번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 참가한 한 의원은 친명계, 비명계 모두 모인 자리였다면서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물었고 본인이 말하기보단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메모까지 했다고 전했는데요. 의원들이 당 지명직에 호남 출신을 임명하자고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점심, 저녁 식사도 전당대회에서 함께 경쟁했던 강훈식, 박용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이 또한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서 만들어진 자리로 당내 통합을 위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같은 당내 서로 다른 계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대의를 위해서 협력해야 하지만 협력이 절대 쉽지 않은 관계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보고 있으니 문득 제가 신입사원 때 자주 되새기던 사회생활의 제1법칙 떠오릅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 한마디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끝까지 웃는 게 인류다. 사회생활의 일법칙이었군요. 네, 저는 처음 듣는 법칙이지만 아무튼 그런 법칙이 있네요. 자, 여야 협치라는 게 이제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쉽지 않죠.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도요. 포기하면 안 되죠. 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는 데까지는 이때 공감대를 이뤘는데 첫 만남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 통화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말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당이 안정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자리 잡은 이후에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엔 총회인데요.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순방 이후 성과를 공유하는 식으로 이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 추진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출범한 민주당 새 지도부 나름대로 역할 분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 대표는 민생 문제에 집중을 하고 강경파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에 힘을 쏟기로 역할 분담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어제 처음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대표가 민생 강조하고 정최고, 서최고가 대여 공세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어제 이 대표에게 기자들이 직접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을 좀 피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최고위원분들이 그 특별검사 관련해가지고 말씀들 하셨는데 대표님 뜻은 어떠십니까? 좀 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할놀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또 운동권식 화전 양면 전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곧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여야 간에 상당히 또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제는 조익신 멘토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아예 관심 없어요. 바뀌군요.